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30대 워킹맘이에요. 해가 바뀌면 곧 40대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30대라고 우기고는 있죠. 저는 최근에 아주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말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또 옛말도 틀린 건 하나 없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제가 오늘 베푼 인정과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저에게 돌아와 도움을 주고 악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니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도 계속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았고 외모가 엄청 뛰어난 편이 아니었죠. 그나마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주변 친구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친구들이 좀 많다는 정도일까요? 저는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늘 많았죠. 아마 이건 저희 부모님이 늘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늘 활달하고 밝고 착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항상 따뜻하고 밝은 집안에서 늘 행복하고 구김살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대해주면 똑같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저는 당시 어리기도 하고 아주 예전 일이기도 해서 자세한 걸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좋은 인간성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어먹힌 일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보다는 더 강단이 있으셔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정리도 하고 가서 돈도 받아오시고 그러기는 하셨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땐가 갑자기 저희 집에 아버지가 어떤 아주머니와 그 아주머니의 아들을 데려오셨어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그걸 보고 있던 엄마와 저는 황당해 했죠. 저희 집에 들어선 아주머니는 미안하고 민망한 얼굴이었고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죠. 엄마는 둘에게 급히 밥을 차려주고 아버지를 끌고 방으로 가셨어요. 아니, 저 사람들 누구야? 당신 나 몰래 애 숨겨놨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우리 거래처 윤 사장 알지? 왜 저번 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사기당해서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분? 당신 상갓집도 다녀왔잖아. 그 윤 사장 사모님이랑 아들이야. 그때 빚쟁이들이 상갓집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집도 전부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 그래서 데려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당신도 윤 사장이 나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 기억하잖아. 억울하게 그렇게 갔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된 걸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랬어요.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이던 윤 사장님이 큰 사기를 당해서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전 재산을 빼앗긴 두 분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부 외면당하고 황망한 처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여인숙에 있던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던 거였지요. 엄마는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품어주셨어요. 엄마와 그 아주머니는 나이대가 비슷해서 곧 친한 사이가 되었고요.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어요. 하지만 말도 없고 굉장히 과묵하고 무뚝뚝했어요. 원래는 그 동네에서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하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고요. 그 오빠는 한동안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집에서 입도 잘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제가 성격 좋고 또 한오지랖 하거든요.
오빠 공부 잘한다며. 나 이것 좀 알려줘, 응? 네 공부를 왜 내가 가서 혼자 해? 혼자 해도 못하겠으니까 그렇지. 이따 엄마가 검사한다고 했는데 또 틀리면 나 진짜 혼나.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아주머니가 어디가 어때서. 봐봐. 너는 5학년이나 되어서 이것도 몰라? 아, 진짜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면 물어봤겠어? 빨리 좀 풀어줘. 얼른 숙제하고 우리 나가서 컵라면 먹고 오자. 나 용돈 있어. 아주머니가 너 컵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맛있잖아. 빨리 해줘. 내가 오빠도 사주려고 용돈 모았어. 가자, 응? 저는 그 오빠가 좋았어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온 오빠는 단숨에 저희 학교의 인기남이 되었죠. 오빠도 곧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저희는 정말 친남매처럼 어딜 가나 붙어 다녔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 나이에 그 오빠가 정말 대단했다 싶었던 게 그 오빠도 어렸으면서 제 숙제를 거의 다 해주다시피 했어요. 그러고도 늘 잔소리를 하기는 했지만요. 엄마와 그 오빠의 어머니도 늘 같이 다니셨어요.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백방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기꾼을 잡기 위해 경찰서를 쫓아가시기도 했죠. 그리고 같이 일을 구해서 아주머니와 함께 근처 공장을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엄마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둘은 1년이 좀 못되게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중학생이 될 무렵 오빠의 어머니가 친정 쪽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아주머니의 오빠가 도와줄 테니 자신이 사는 곳으로 오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오빠분이 그래도 그 지역 유지로 조금 사시는 분이라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떠나게 되는 날 아주머니는 물론 엄마도 펑펑 우셨어요. 소민 엄마,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내가 정말 평생 못 잊어. 내가 나중이라도 꼭 갚을 거야. 정말 고마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나야말로 친언니처럼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건강해야 해요. 알았죠? 그럴게.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종종 놀러도 올게. 소민아, 엄마 말 잘 듣고 잘 지내. 나중에 아줌마 자리 잡으면 놀러 오고. 알았지? 엄마와 아주머니 못지않게 저도 오빠의 손을 잡고 엄청 울었어요. 외동딸로 자라서인지 진짜 오빠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오빠도 나중에는 눈물을 보였어요. 소민아, 울지 마. 내가 방학 때 꼭 보러 올게. 그리고 자주 편지할게.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간은 서로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지냈죠. 오빠와 아주머니는 친정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잘 정착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불행은 생각지도 못할 때 닥쳐왔어요.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섞인 눈이 휘날렸고요. 아버지는 급하게 현장에 나갈 일이 있다고 새벽에 집을 나서셨대요. 어머니가 날이 좀 밝으면 가라고 말렸지만 지금 가야 길이 안 막힌다고 걱정 말라고 웃으며 집을 나가신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아버지의 차를 덮쳤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의 세상은 단번에 바뀌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온 집안이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전부 다 쓸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둘러싸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엄마는 뭐가 뭔지를 모르셨어요. 이거 왜 이래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너가 당신 집이래. 여기 이제부터 우리가 팔아서 가질 거야. 도장 가져와서 찍어. 뭐라고요? 당신 남편이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알아? 이거 봐. 여기 집이며 안에 있는 세관 다 팔아도 못 갚아. 이거 어떡할 거야? 회사 직원들도 전부 다 회사 물건들을 챙겨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결국 저희도 옛날 그 오빠네 집처럼 부랴부랴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달랑 가방 하나만 들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어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아버지 쪽 친척들은 저희를 모른 척 했어요. 아니, 오히려 뭐 남은 거 없나 가져가려고만 눈에 불을 켰죠. 엄마 쪽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끼를 가득 품은 말을 내뱉으셨죠.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때는 나중에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저희가 처음 도망가서 산 곳은 낯선 지방의 낡은 모텔이었어요. 당장 방 한 칸을 얻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은 엄마에게나 저에게 낯선 곳이었어요. 급히 살던 곳을 떠나면서 엄마는 버스 터미널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떠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사진도 한 장 없어요. 급히 집을 다 처분하면서 거의 웬만한 짐은 몽땅 버리고 갈아입을 옷까지만 책가방에 챙겨서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이었죠. 엄마와 저는 그 낯설고 낡은 모텔에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엄마는 다음 날부터 주변을 다니면서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간신히 엄마가 근처 단칸방 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유년 시절 내내 가난하게 살았죠. 그 전까지 저는 공부를 그런대로 하는 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등생이거나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건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지방으로 도망치듯 가서 전학을 한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쳤더니 갑자기 제가 반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공부를 할 정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교과서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전학을 가서도 교복을 살 돈도 없었고 교과서를 다시 살 돈도 없어서 쩔쩔매자 제 사정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이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구해다 주셔서 그걸 입고 학교를 갔고 교과서도 창고에 있던 걸 주셔서 그걸로 대충 보고 시험을 본 것뿐인데 단번에 반에서 1등을 한 것이죠. 우리 반 1등은 정소민이야. 그것도 2등이랑 차이가 무려 5점이나 난단다. 진짜 열심히 했구나. 다들 박수. 와,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네. 박수를 받으면서도 저는 왜지? 진짠가?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다 칭찬을 하고 친구들도 따뜻하게 다가와서 대단하다 하니 다음 시험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변변한 문제집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 강의도 없었지만 교과서를 달달 외우다시피 저는 공부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전 과목 만점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낡고 술 취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텔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밥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엄마와 둘이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였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공부 말고 다른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더니 슬슬 재미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더군요. 무엇보다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던 모텔에서 살다가 나중에라고 해봐야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낡은 단칸방에 사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면 저는 공부 잘하는 똑똑하고 대단한 전교 1등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엄마는 제가 전교 1등을 한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죠. 엄마, 저 이번 중간고사에서 짜잔, 또 전교 1등이에요. 전 과목 만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내내 만점 받는 애는 나밖에 없대. 고맙다. 고마워. 그래. 너 하나만 있으면 되지. 내가 뭐가 필요해. 소민이 네가 있으니까 엄마는 충분해. 엄마 오늘 너무 행복하다. 엄마 입에서 다시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매달렸죠.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은 그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안 선생님들이 아름아름 문제집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급식비가 밀리면 담임 선생님이 몰래 내주시고 다음에 가져오라고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더 바르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가고 또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명문대에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대를 가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은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죠. 제가 서울로 가게 되자 엄마도 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딱히 짐이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기보다는 그냥 거처를 옮기는 수준이기는 했지만요. 물론 대학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서울에서도 저희는 변두리 달동네 지하에 살았지만 엄마는 열심히 그리고 밝게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시면서 살았고 나는 정신없이 과외를 하면서 살았어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대기업에 취업도 했어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첫 월급 받고 엄마와 백화점에 가서 엄마 옷도 한 벌 사드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사 먹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먹었던 고기가 제 평생 가장 맛있는 고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처럼 아주 무난하고 평범하게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결혼 상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학벌이나 직장은 그냥 좀 그랬지만 평범한 집안에서 번듯하게 자란 사람이라 좋았어요. 물론 대학 다닐 때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 몇몇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워낙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라 저는 연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연애를 하게 되고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까 남자친구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는 거 싫어. 우리 빨리 결혼하자. 벌써? 우리 아직 1년도 안 채웠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 자기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자기에게 확신이 있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응? 저희는 양가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 예비 시댁은 평범했어요. 제 학벌이나 직장은 마음에 들어 했지만 홀어머니의 가난한 형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이후로 그걸로 트집을 잡고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얻어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집은 시댁에서 얻어주었지만 당시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은 거의 제가 모은 돈으로 했고 혼수도 엄마가 보태주셨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시댁이 집을 해주셨고 저는 그런 번듯한 아파트에는 중학생 이후로 처음 살아보는지라 너무 좋았거든요. 그 때문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결혼 뒤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당신 퇴근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오늘 야근한다고 했잖아. 라면 먹었으면 설거지는 안 하더라도 치우기라도 해야지. 아, 나도 피곤해. 저녁도 안 차려줬으면서 그거 정도는 치워주면 안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피곤해. 내 저녁은 차려줄 생각 한 번 한 적 있어? 아, 또 시작이야. 아, 몰라. 그냥 둬. 내가 나중에 치울 테니까. 남편은 맞벌이를 하는데도 심지어 돈도 저보다 적게 벌면서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일 시댁에만 신경을 쓰면서 제가 매달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대놓고 못마땅해 했죠. 분명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한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과소비였어요. 그 인간은 벌이도 변변치 않으면서 꾸준히 돈 사고를 많이 쳤어요. 생활비는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거의 해마다 차를 새로 뽑고 카드를 긁고 다니고 심지어 주식까지 손을 댔죠.
이것도 뭐야? 왜 대출 연체장이 또 날아와? 당신 이거 몇 번째야?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번에 주식만 오르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주식? 제발. 적어도 빚내서 하지는 말라고 했잖아. 당신 차 할부금도 아직 다 못 갚았어.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원래 차는 할부금 내면서 타는 거야. 누가 돈 다 내고 차 사. 그냥 타다가 바꿔서 또 할부 내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게 다 빚이야. 제발 좀 당신 월급 좀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 이게 또 시작이야. 네가 나보다 더 잘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어? 결혼하고 행복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으니까요. 시댁은 당연히 남편 편이었어요. 주식으로 사고를 쳤을 때도 그랬죠. 당장 대출 때문에 집에 차압이 들어왔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러더군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좋은 게 뭐니? 남편이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건데 네가 커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 벌어서 남편 사고 친 거 뒷바라지나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야, 솔직히 네가 뭐 볼 게 있어서 결혼을 했겠니? 그 형편에 그나마 돈 좀 벌고 하니까 결혼 허락한 거지. 너 혹시 돈 다 벌어서 네 엄마 갖다 주니? 제가 가장 빡친 건 이거였어요. 사사건건 저를 무슨 거지 취급을 하면서 가난한 집 애를 그나마 학벌 좋고 회사 좋아서 받아준 것이니 감당하라는 식으로 구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죠. 남편 역시 뻔뻔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그런 사고를 칠 때마다 하는 변명은 늘 같았어요. 당신 연봉 높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것뿐이야. 내 연봉으로 너에게 미안해서 그랬다.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냐? 한두 번이 아니잖아. 처음 한두 번은 그렇다고 쳐도 이건 당신 병이야. 왜 무리해서 대출까지 내? 대체 이걸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됐어. 이번에도 엄마가 갚아준다고 했어. 돈도 잘 벌면서 남편 대출 한 번 갚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잔소리만 하는 주제에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제 스스로에게 최면까지 걸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여자보다 연봉이 낮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인간 카드 내역에서 수상한 모텔 같은 곳이 나오고 와이셔츠에는 여자 립스틱 자국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거는 그 인간에게 사람을 붙였더니 금방 나왔어요. 그 인간은 주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저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던 인간이 그 여자에게는 무슨 아낌없는 나무처럼 돈을 퍼붓고 있었고요. 저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혼을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걸 반기더라고요. 야, 잘 됐어. 나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잘났다고 사사건건 토시를 다는 너보다 걔가 얼마나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선은 넘지 마. 그게 인간으로서 네가 할 소리야? 야, 내가 바람 피우는 건 이거 모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내가 일부러 너 눈치채라고 그런 거야. 아무리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서.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물론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경제적인 것도 기여를 한 것이 없어서 위자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고작 3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첫 결혼은 무참히 상처만 남기고 끝났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남은 것은 남자에 대한 불신과 제 스스로에 대한 회한뿐이었어요. 저도 잘 살고 싶었는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날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만 했지요. 엄마도 일을 그만두시게 하고 집에서 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 받은 걸 좀 보태서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서 좋은 집을 한 채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와 살았죠.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잊혀지겠지 싶어서 저는 그냥 일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일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상대 업체와 미팅을 하는데 미팅의 업체 대표가 저를 꼭 집어서 나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상관은 없었지만 실무는 아래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는 했죠. 좀 더 윗상사에게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가 보다 싶어 미팅에 나갔더니 미팅 내내 그 업체 대표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였죠.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터라 주변 사람들도 전부 이상하게 볼 정도였어요. 이상한 걸 참고 겨우 미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 대표가 단둘이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불쾌해서 둘만 남은 자리에서 쏘아붙였죠. 대표님, 무슨 이상한 취미 있으세요? 아님 저에게 첫눈에 반하셨어요? 지금 상대 거래처 회사 직원 불러놓고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눈을 부릅뜨고 따지듯 물었더니 눈을 껌뻑이던 대표가 막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하는데 그 대표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소민아, 너 나 몰라? 정말 모르겠어. 오빠는 너 보자마자 알겠던데. 네? 오빠라뇨? 무슨? 야, 너 진짜 서운하다. 나야 나, 윤성한. 너 나 잊었어? 그때는 그렇게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세상에, 오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그 대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던 그 오빠였던 것이죠. 안 그래도 그 오빠는 저희와 미팅 준비를 하다가 회의 자료에 있는 제 이름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것이었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바로 저희 집으로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도 몹시 반가워하셨죠. 오빠는 저와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엄청 답답하고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편지가 끊기고 편지를 해도 답도 없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미안해.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오빠 편지도 못 챙기고 도망치듯 떠나서. 안 그래도 나중에 소식 듣고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셨어. 너랑 어머니 찾겠다고 가신 적도 있어. 아마 이렇게 너 만난 거 알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고작 집 전화로 연락을 하던 때였는데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소를 챙길 정신이 없었죠. 엄마는 사실 나중에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괜히 연락을 했다가 피해를 줄까 봐 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엄마가 조금 자리를 잡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사를 갔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외삼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우리도 같이 가게 되었거든.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더 없었을 거야. 맞아. 윤 대표님 미국 교포라고 해서 내가 더 상상을 못했잖아. 나보고 잊었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야, 그래도 나는 보자마자 알겠던데 너는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하고. 뭐 첫눈에 보고 반했냐고? 아, 미안해. 그냥 너무 빤히 쳐다봐서. 뭐 하긴 첫눈에 반할 만큼 미인이기는 하니까 그런 생각할 만하지 뭐. 저는 그런 말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저 이 오빠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참 과감한 말도 잘하겠거니 그랬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친오빠처럼 대했어요. 그 오빠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다고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말마다 저를 많이도 끌고 다녔어요. 나 이것저것 사야 하는데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 좀 같이 가주라.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잖아.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맨날 가자고 그래. 나 피곤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내가 토요일에 집에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 알았지? 매번 이런 식이었죠. 나중에는 아예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주말 아침이면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저희 엄마와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면서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엄마를 데리고 어디를 가보자, 어디 경치가 좋다던데 거기를 가자 이러면서 주말마다 차에 우리를 데리고 놀러를 다니기도 했죠. 오랜만에 집에는 훈풍이 돌았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죠.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면 오랜만에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 오빠는 그 사이에 더 멋있어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어느새 서로 마음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죠. 제가 탐내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오빠는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뭐? 사귀지도 않고 결혼부터 하자고?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사귄 거 아니었어? 아이 몰라. 빨리 결혼해. 더 시간 낭비하기 싫어. 오빠, 나 한 번 이혼한 거 알지? 근데 오빠는 미혼이잖아. 뭐? 너 지금까지 그거 신경 쓴 거야?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난 네가 애가 있어도 괜찮아. 저의 이혼 경력 같은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고향에 살고 계시던 오빠의 어머니도 만나 뵈었죠. 그 어머니도 저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자기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저의 이혼 경력을 알아도 그러실까 저는 불안했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가 마음고생 많이 했지. 돌아서 인연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 이제는 앞으로 행복하게만 지내자. 응? 아유, 딱해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편이 된 오빠는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남편이 하는 회사가 제가 원래 일하던 분야와 많이 엮여 있는 곳이라 제가 필요하기도 했죠.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사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직장이자 내 직장으로 출근한 첫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심결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저는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그곳에는 전 남편이 떡하니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은 경영팀 부장이더군요. 그 인간 역시 저를 보더니 황당해 하더니 곧 낄낄대며 웃더군요. 그리고 슬며시 저에게 다가와 이랬어요. 잘리기 싫으면 내 말 들어 이년아.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제가 이 회사 대표와 어떤 사이인지는 회사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괜한 뒷말이 나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전 남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오더니 저를 계속 자극하더라고요. 야, 너도 결국 회사 잘렸냐? 이런 중소 딸이로 오게? 하긴 네가 뭐 계속 할 수나 있겠어. 중소딸이? 너도 그럼 회사 잘려서 여기로 왔니? 웬만하면 여기서 아는 척은 하지 말지. 야, 근데 사람들이 너 이혼녀인 건 아냐? 신경 쓰지 말고 가서 할 일이나 하지 그래? 기가 차서 그랬더니 그 인간은 저를 비웃더군요. 나야 다른 회사 가기 전에 여기가 그냥 거쳐가는 하찮은 중소 딸이에 불과하지만 너는 어쩌냐?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을 거 아니야? 이혼녀를 누가 받아주겠어? 말 다 했어? 하찮은 중소딸이? 얼씨구 오늘 입사했다고 애사심이 넘치셔? 야, 알아서 잘 기어. 내 말 한마디면 넌 바로 모가지야. 씨. 여기 대표가 멍한 인간이라서 내 말이면 다 듣는다고. 알아? 멍한 인간이라고? 그래, 미국서 살다 와서 학벌만 좋지.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 그러셔. 그러니까 너 잘해라. 내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너 밑보이면 내가 다시는 아무데도 취직도 못할 정도로 밟아줄 테니까. 전 남편이 이렇게 꼴값을 떨어대는데 진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나대는 건 애초에 싹을 잘라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표실로 가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약간 당황했는지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황급히 저를 말리려고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표실 문을 열고 저를 따라온 전 남편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죠. 여보, 저놈이 내가 말한 전 남편이야. 그 순간 대표 자리에서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전 남편이라는 놈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남편이자 회사 대표에게 말했죠. 근데 여보, 여기가 중소딸이라는데? 이 전 남편 놈이 이런 중소딸이에 자기는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이직 준비 중이래. 이런 분이 자기네 회사 부장인 거 괜찮아? 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전 남편 놈은 황급히 저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대표실로 밀어넣고 자기도 황급히 들어가 대표실 문을 닫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이 다가와 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버럭 화를 냈죠. 왜 남의 아내 몸에 손을 대고 그래? 당신 뭐야? 뭐? 중소가 뭐 어쩌고 어째? 그게 아니라 대표님, 저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 그냥? 당신 보고 멍한 인간이라던데? 미국서 살다 와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고. 자기 말이라면 다 듣는데. 나보고 잘 보이지 않으면 당장 자르겠다는 뭐래나? 당연히 남편의 얼굴은 바로 분노로 벌개졌어요. 전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전철을 갑자기 여기서 만났더니 그냥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까 그 당당했던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난리야? 마음에 안 드는 중소딸이 이까짓 거 금방 관둔다며? 서랍에 늘 사표 써놓고 있다며? 그래? 그럼 사표 가지고 오세요. 늘 그런 마음으로 회사 다니고 있는 분 저도 필요 없으니까요. 전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그리고 사표 이야기가 나오니 그럴 수 없다고 난리를 쳐댔고요. 남편이 들을 것도 없다고 나가서 사표 가지고 오라고 단호하게 했더니 정말 배꼽 파질 일이 생겼어요. 전 남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저 여기서 잘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쳤다니. 아무리 그래도 같은 회사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처였다고 해도 그렇지 공과사는 구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처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지금 사모님이신지도 모르고. 사모님, 제가 죄송했어요. 원래 제가 생각 없이 말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네?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웃기다가 나중에는 정말 추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고 있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직원들도 전부 웅성거리며 대표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난리가 거의 생중계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은 됐으니 긴 말 듣기 싫다고 대표실 문을 열고 저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어차피 공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나가긴 해야 했어요. 남편은 문 앞까지 와서 울면서 매달리고 난리를 쳐댔어요.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앞에서 막 웃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웃음을 참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마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울며 사정하는 사람 앞에서 웃음을 참느라 무표정한 저를 보고 무섭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웃음 참느라 힘든 하루였죠. 그렇게 저희는 간신히 사무실을 떠나 공장으로 갔어요. 남편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인간 퇴사 처리를 하라고 했고요. 그 인간은 어차피 계약직으로 들어온 상황이더라고요. 인사 담당자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실적도 안 좋고 고가도 엉망인데다 사람들 평도 안 좋아서 정리를 하려고 보고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당장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 처리 가능해요? 간부 계약으로 들어왔잖아요. 오늘 당장도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보고했는데 대표님이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고 하셨잖아요. 아유, 속 시원해.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인간의 곡과는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간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게다가 인간성도 별로였던지 그 인간이 나갈 때 아쉬워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간 얼마나 일도 못하고 사고만 쳐대는 데다가 부장이랍시고 아래 직원들을 괴롭혔는지 오히려 그날 직원들끼리 저녁에 파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회사 직원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채용하자마자 2달 만에 해고하는 게 그래서 말렸던 건데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 뭐 겉보기에는 회사 경력도 길고 이랬으니까 괜찮아 보여서 그런 거잖아.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오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막막해서 경력직을 뽑은 거였는데 어떻게 자기 전 남편이었을 수가. 이것도 자기 아니었으면 더 오래 끌었을 뻔했어. 그때 남편 회사는 미국에서 시작하고 다시 한국으로 온 신생업체라 인지도가 적었어요. 게다가 하는 분야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을 뽑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한 경력직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고가 된 뒤 전 남편이 그냥 넘어갈 리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사정을 하고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해라 지겨운 레파토리만 늘어놓았죠. 저는 다 무시하고 전화를 차단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뻔뻔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고압적으로 굴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불리하니까 온갖 말을 늘어놓는 것이 가소롭기만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전시모였어요. 처음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지 않고 차단했더니 전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몇 번 받지 않다가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할까 싶어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아니 대체 무슨 할 말이 남아있어서 계속 전화질이에요. 사부인,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진 거 잘 알아요. 저희도 아들 그렇게 이혼시키고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다 제가 아들 잘못 키운 죄예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 바람난 년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딸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바보 같은 놈이 불려시 같은 것에 홀려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다가 돈만 뜯겼어요. 주인은 망했어요. 뭐라고요? 그 불려시가 꽃뱀이었대요. 원래 돈만 노리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년 선물 사준다고 진 빚이 말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도 주식으로 빚을 더 줬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속이 다 시원하셨대요. 전시모의 말로야. 전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가 꽃뱀이라고 했지만 뭐 뻔했죠. 돈 있는 유부남과 실컷 연애하고 비싼 선물만 잔뜩 받아내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뻥 차버린 그런 여자애들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전시모는 우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에게 사정을 했대요. 그나마 우리 며느리랑 결혼해서 살 때가 제일 나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혼시키고 정말 너무 후회했어요.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 제발 옛 연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우리 아들 봐주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아이고 어쩌나 그런 똥차를 보내고 났더니 우리 딸은 아주 벤츠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대가들이 잘린 그 회사 사장이 우리 딸 남편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요? 사장이 뭐 누구라고요? 우리 사위라고요. 우리 사위가 대가들은 능력 없고 게을러서 안 된다고 했으니 그리 알아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다시는 어디도 취직도 못하게 할 거예요. 전시모가 어버버하는 사이 엄마는 깔깔 웃으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묵은 속이 다 시원하다나요. 그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참 웃기기도 하고 엄마도 티는 안 냈지만 정말 속을 많이 끓였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연락하고 어쩌고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다시는 취직도 못하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인간들 성격상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제 예상은 맞았죠. 인간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뻔뻔하고 부끄럼 모르는 그 인간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회사를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고발했어요.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든 회사 직원과 남편이 굉장한 분노를 했죠. 이제 막 회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와 조사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 잘못되면 회사 자체가 휘청일 정도의 큰일이니까요. 그냥 해고로 끝내려 했던 남편은 가장 좋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전 남편을 업무 태만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간 일도 잘 안 하고 회사 기물이며 영업 나가서 돈을 받은 것도 대충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였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잖아요. 온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자료를 뒤져서 전 남편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싹싹 긁어 모았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원래 잘못이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증거를 모았더니 대단한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사실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전 남편은 살려달라고 회사를 찾아와서 또 눈물로 호소를 하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참 그놈의 무릎 값싸기도 하다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송 제발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박 과장, 경비 불러. 왜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드나들게 하는 거야? 전 남편은 경비에게 바로 잡혀 나갔어요. 남편은 물론 회사 사람 모두가 절대로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전 남편은 모든 피해 보상과 나머지 배상을 전부 다 해줘야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한동안 열심히 일만 했어요. 사업은 금방 자리를 잡았죠. 낯선 분야이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했고 그만큼 한국에서는 저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아직 없었거든요. 그 사이 회사 사무실도 더 넓혀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직원 수도 처음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서 알아주는 회사로 자리를 잡는 중이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어디인가요? 최근에는 정말 큰 사업을 따내기도 해서 남편은 몹시 바쁘게 일을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일이 바빠도 시간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요. 한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다나요.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조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는 임신을 하고 올해 초 출산을 해서 집에서 육아휴직 중이에요. 거의 40이 다 되어서 아이를 낳아서인지 몸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 줄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는 줄 저는 미처 몰랐죠. 요즘은 친정엄마는 물론 시어머니까지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세요. 두 분이 애를 얼마나 물고 빠는지 제 차례가 오지도 않을 지경이에요. 거기에 남편도 아주 극성이에요. 나 지금 출발했어. 아마 3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피곤하면 먼저 자고 있어. 뭐? 아니, 이 밤에 왜 와? 그냥 자고 오라니까. 피곤하잖아. 싫어. 당신도 없고 우리 아들도 없이 나 혼자 자기 싫어. 나 밖에서 잠 못 자는 거 알잖아. 집에 가서 자기 얼굴 보고 잘 거야. 아니, 새벽에 지방 출장 갔다가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안 피곤해? 집에 갈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고 오히려 신나. 좀만 기다려. 사랑해. 내가 얼른 갈게. 나 걱정되니까 운전 조심해, 응? 사실 저는 아버지 일도 있고 해서 새벽이나 밤 운전을 말렸지만 남편은 도저히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운전을 못하게 하면 심야버스를 타던지 기차를 타고서라도 기어이 집으로 와요. 오자마자 얼마나 아들이며 저에게 애정 공세를 해대는지 진짜 민망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친정엄마도 보다 못하겠는지 이러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매일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나 몰라. 그리고 사부인 있는 데서 뽀뽀 좀 착착하라고 해. 아휴,
나도 민망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서 그래. 왜요? 나는 보기 좋기만 하던데. 미국 사람들은 더 자주 애정 표현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성한이는 어릴 때부터 돌 붙여갔더니 아주 사람이 변했어요. 왜? 질투나시요? 그러면 내가 다정한 미국 할아버지 하나 소개시켜드려요. 아이고 언니, 아니 사부인 무슨 망측한 소리를. 북적거리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싶을 정도로 이 행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늘 따뜻하고 환한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언제나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죠. 전 남편은 소송에서 지고 배상금을 물어준 뒤 결국은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간 쌓인 빚도 많아서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일관계로 예전 회사 직원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저에게 그 인간을 소개해준 동료에게 최근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료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소민 씨 이혼했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라고 미안했는지 몰라. 미안해. 나도 아는 사람 친구라서 잘 몰랐어. 됐어요. 뭐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뭘. 예전 일이잖아요. 그때는 그런 대로 사람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완전히 파산해서 자기 부모 집도 날려먹고 어디 지방으로 도망갔대. 그래요? 지금 친구들에게 돈 빌려주고 도망가서 돈 떼먹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다 난리 났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그분은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제 첫 결혼식 때 받은 소개비를 전부 저에게 주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이래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 인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 그런 사람을 소개해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친구도 그 인간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그거 받으러 찾으러 가기까지 했다고도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그 인간 부모님은 청소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근근히 사는 중이고, 전 남편은 어디 작은 회사에 취직은 했는데 아직도 주식을 붙들고 있기에 그분 친구가 그걸 보고는 그냥 포기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참 기가 막혔죠. 인간은 안 변하고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가 봐요. 전시모는 우리 엄마가 청소 일을 하셨다, 식당 일을 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흉을 받거든요. 아니 사업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 사단이나 그래? 제대로 하셨으면 어디 그랬겠니? 그래도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건 아니다. 제대로 했으면 아무리 갑자기라도 그렇게 어디 되겠니?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는 둥, 사람이 빚을 지고 살면 안 된다는 둥 훈수를 두어댔었죠. 그리고 청소 일을 하는 저희 엄마를 얕잡아 보기도 했고요. 그런 인간들이 결국은 그렇게 산다고 하니 참 우스웠죠.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최근에는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아이가 좀 크면 회사 복직도 할 생각이에요. 친정엄마는 이왕 쉴 때 더 나이 먹기 전에 둘째를 낳자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고생하니까 빨리 일이나 하자고 하는데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요. 돌아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제가 안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선량하게 살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잘했다 싶은 일도 있지만 그것도 제 인생 아니겠어요. 그저 매일매일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